키워드 분석. 패권과 적폐입니다. 뭐부터 할까요? 패권. 패권. 자, 단독 드립을 시작하세요. 패권, 명사.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 이게 패권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대세, 문재인의 압도적 1위, 질주, 그리고 호남에서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당보다 높고, 그리고 호남에서도 거의 뭐 대세가 형성될 정도로 문재인 지지율이 높아지자 했다시피 친문 패권주의 이 용어로 문재인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를 넘어가고 있죠. 자,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과 다르게 대통령이 당선된 박정희와 전두환은 소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패권을 이용해서 대통령 권력이라는 자리를 거머쥐었어요. 그걸 악성 패권주의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패권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 부당한 이유, 첫째, 이거는 조작된 여론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 민심이에요.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 했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의 힘, 여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문재인이 내가 패권이야 하고서 패권이 생긴 게 아니거든. 국민들이 만들어준 국민의 힘에 의한 문재인 대세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해 라고 답변하고 있는 30%가 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문재인이 꼼수를 통해서 여론 대선 주자 1위를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이 노력한 결과예요. 자, 마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상을 줍니다, 학교에서. 근데 마치 너 왜 1등 했어? 하고 공격하고 벌 주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공부 다음 달에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전교 1등을 하려고 그러면 전교 1등 한 사람을 공격하고 욕하고 있으면 1등 못해요. 그 전교 1등을 꺾으려면 그 사람보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게 왜 죄가 돼야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냐고. 부러울 수는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네. 배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배가 아프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야.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라도 하란 말이죠. 그 시간에. 왜 근데 공격만 하고 있냐고. 그러면 지지율 1위를 되찾기가 어렵잖아요. 공격하는 대상은.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본인이 안 나오는 게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재인 때문이야. 그래 문재인을 청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는 8명 안에도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패권주의는 다른 말로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여론을 공격하는 거다. 그리고요, 경선 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면요, 어떤 경선 룰로 해도 1등 하고요. 또 다른 경선 룰로 해도 1등을 해요.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는 분은 유리한 경선 룰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꼴찌고, 이래도 꼴찌고, 저래도 꼴찌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학생이 전교 1등 하는 게 맞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매일 탱제탱제 놀고 했던 학생이 전교 1등 하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민심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경선에서 1등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지율 꼴찌인 사람이 경선 룰을 막 이상하게 막 바꿔가지고 반칙해가지고 경선에 1등 하면 그분이 대선, 본선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1위를 공격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 의원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최고위원까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은 그 친문 패권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당을. 네.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네. 최고위원까지 하셨으니까. 네.
이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표 측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이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직접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어요. 최고위원까지 했으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친문이다 하는 사람은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반문, 비문은 구별하기가 쉬워. 왜? 그런 모임이나 그런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참석한 사람들,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이분들이 빈문이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3명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공동정부 합의하고 룰 어떻게 하자 하는데 거기 주최한 사람들 있잖아요. 40몇 명 되는 40명 보니까 그분들이 비문인 것 비문이에요? 같아요. 네. 40명 정확히 딱 떨어지게 나와요? 아니요. 40여 명. 40명이 조금 넘는 좀 것 30여 명 아니고? 아니, 40명 정도. 이름을 다 썼더라고요. 예, 다 있더라고요. 누가? 거기 강창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쭉 썼는데 가나다 수로 쫙 있었어요. 손학규와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 김종인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명단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 이분들이 비문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친문은요 실제로 뭐가 드러나서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으로 나간 분들이 당 안에 있을 때 지문 패권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우리한테 뭔가를 안 줬기 때문에 지문 패권을 주장했다. 그게 아니고 안철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경선하면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 나가서도 왜 지문 패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친박 패권주의 공격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왜 박지원이 혼자 다 해먹는다. 박근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은 또 관성화가 돼가지고 또 이제 박지원 패권주의를 아마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친문 패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이러니죠. 그 그렇습니다. 말이 틀린 말이에요. 패권주의를 무슨 패권주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패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패권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패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패권을 자기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그것까지는 내가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본인들도 예를 들면 개파 해체를 주장하면서 개파 해체를 이루한 국회의원 개파 모임이 또 생겨. 개파 왜 만들어요? 패권 잡으려고 개파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많은 개파를 욕하는 거지. 예를 들면 왜 어렸을 때 누가 부잣집에 가 공부 잘하면 집이 저렇게 부자인데 가이드 맨날 하고 그러는데 저 정도는 해야지라고 욕하고 뒤에서 가난한 집에 가 공부를 잘하면 야 돈도 없고 가난한데 공부를 해도 잘해야지 하고 또 욕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이 무슨 패권이 영남 있어? 패권주의가 없죠. 이제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니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유시민부터 시작해갖고 다 영남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고. 아, 영남 패권주의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주지 무슨.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으로 부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 호남 소외가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아유 거잖아요. 서울대 패권주의는 어떡하고. 그러니까. 그 스카이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면 안 껴주는 거. 늘 이제 지네들끼리만 운동권도 386이나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원래 패권주의가 서울대 패권, 영남 패권. 영남 그러니까. 패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계속 했었잖아요. 김영삼까지.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쓰던 말이 패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친문 패권을 들고 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요, 문재인 지지율이 더 견고하고 더 앞서갈수록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호감도를 상승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경선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부러우면 문재인을 따라가란 말이야. 이해하지. 네? 아니 국민적 호감을 못 받을 것 같은데도 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걸 할까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하책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제가 예측합니다. 경선 선거인단은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입니다. 거기서 경선을 하면은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2배로 더 상승합니다.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근데 그걸 깐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 저 후보는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찍으면 안 된다. 오히려 문재인 지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경선에서는 문제보다 사실은 본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만약 이긴다면 저들은 더 심하게 친문 패권에 대해서 들고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 봐라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릴 때지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됐잖아요. 예. 여러 차례. 근데 그 과정에서 김상현 전 의원하고 이제 경선을 했는데
너무 김상현 의원 표가 적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노심초사했다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런 당내 표심의 반영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공격의 비미가 될 수 있다. 이거 욕하려고 한다면은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할 때요. 해보나 만한 게임이었어요. 원사이드. 압도적으로 원사이드 했어요. 홍준표 의원하고 붙었나요? 뭐 그때 뭐 누구 김문수 나왔나? 김문수 나왔어요. 예. 근데 게임도 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박근혜가 된 걸로 알고 마치 우사인 볼트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뛰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예. 자 그렇다고 박근혜가 그럼 안 된다 본선 경쟁이 없다?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가장 정직하게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표가 나오고 당선되면 되는 거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뜯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게 이 습관인 것 같아. 이 친문 패권이라는 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실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뭐냐 당내에서 극복된다 문제 없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계속 듣다 보면은 정말 중도나 그런 줄 뭐, 알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친노 세력들 왜 이렇게 비판할까요? 친박근혜 세력이나 친박정이나 공격 안 해요. 왜 공격하겠어요?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제일 숫자도 많고 양적으로도 많고 결속력도 뛰어나니까 친문이 뭉치면 자기들이 정권을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 종편에서 계속 그 프레임 걸고 친노는 나쁘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 정반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조중동에 부안이동 해가지고 아군끼리 내무반에 총질하고 그러냐고. 그건 이적행위하고 비슷한 거예요. 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딴 걸로 깔 게 사전 없으니까. 얘기했잖아. 사전에 나오는 원래 뜻. 그 패라는 게 패권이라는 게 패도 뭐 이렇게 보면 힘의 대결에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는 선거고 전쟁이고 어디서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패권이에요. 그렇잖아.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줘야 되는 것이 다음 승자의 대선에서 얘기죠. 정청래 지지율이 문재인 지금 대표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정 패권주의 또 공격할 거야. 좀 그래서 왜 그럼 왜 지지율이 1위에 있으면 부러워하고. 야당에서만 왜 그래? 근데 어? 야당에서만 그래요? 왜? 아니 근데 제 주변에는 이제 그 민주당을 항상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볼 때는 그런 분들 설득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패권이라는 게 앞에 뭐 친박, 뭐 친김, 친이 뭐든지 간에 이게 패권이 뒤에 붙으면 다 똑같은 걸로 인식이 돼버려요. 이게 묘한 마력이 있어요. 마법의 그런 용어가 패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이제 거의 힘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친박 패권 여기에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논쟁의 소지가 있는 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친문 패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친박 패권, 친문 패권 그냥 용어를 그렇게 써버리면 등치시켜버려서. 그냥 똑같이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라는 그 조어가 나오기 전에는 다 친노였어요. 지금 이제 친노는 또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친문으로 지금 가고 왜 대선이 이제 임박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가는 거고 항상 그거는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비박신당이나 국민의당까지 뭐 공격할 수 있어. 근데 왜 내부에서 또 공격하냐고. 그렇잖아요. 본인의 예를 정치적인 들어서 성과를 위해. 안철수가 지금 문재인 대표 지지율처럼 30% 넘는다 그러면 친한 패권주의로 우리가 공격해야 돼 사실은. 근데 국민의당에서 친한 패권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당의 병폐야 병폐. 우리 당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뭐 언론이나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또 동요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 의원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 대목에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세균 의장님이 예. 의장님 나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종로에서 이기니까 아무도 못 이긴다고 했던 종로에서 오세훈을 이기니까 그동안 없었던 얘기들은 많이 하더라는 거죠. 대통령 나가라? 대통령. 그런 말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왜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봤겠느냐 나라고. 그런데 여기서 괜히 어쭙지 않게 오세훈 이겼다고 해서 여기서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의장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정 의장을 다시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정 의장을 제가 존경하는 자, 마음을 딱 가졌어요.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있는 거지요. 대통령 경선 똑똑한 때를 보면 사람이라면. 광주에서 경선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노풍이 불었잖아요. 노풍이 불기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였는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야. 깜도 안 돼. 이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게.
광주에서 이기고 지지율이 막 50% 이상 올라가니까 역시 지역 감정을 깬 화신이었어. 아, 노무현 대통령 멋있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승리했을 때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컨텐츠가 원래 있어도 컨텐츠라고 보지 않아요. 평가가. 그래서 승리를 하면 이전 것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컨텐츠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도 이게 친문 패권으로 포장을 하고 표현하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대세라고 표현하느냐 같은 현상이지만 정말 뉘앙스가 다를 수 다르죠. 있거든요. 예. 확실한 것은 우리 저 이재희는 이동형 패권이 있어요. 안 가. 내 인정합니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인정합니다. 청래당은 척결이 안 돼요. 완벽한 청래 패권주의. 인정합니다. 완전히. 그런 것 같아. 근데 독재. 예. 우리는 비판받지 않는 선량한 독재 이 개념하고요. 비판받지 않는. 충돌되는 개념이 있어. 당원들의 완전 민주주의 실현. 이 두 가치가 모순 관계거든. 네. 우리는 근데 두 가지를 다 실현할 거야. 민주주의와 종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독재가 공존하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갑시다. 적폐. 예. 적폐? 네. 이 박근혜가 좋아하는 단어 아닌가요? 폐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한국 현대사 100년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그런 대선이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정부 수립을 했죠. 자, 근데 프랑스 예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나치 부역 기간은 2년 6개월입니다. 근데 나치가 물러나고 나서 나치 부역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예. 신문사 사장부터 죽였습니다. 언론인부터. 그래서 그 80년대까지 추적해서 예. 발본색에서 실제로 정치적 생명을 끊은 게 아니라 신체적 생명을 끊었어요. 예. 죽였어요. 예. 자, 그래서 프랑스 국민들이 이렇게 수십 년 동안 계속 과거 문제 가지고 이렇게 사람 색출해가지고 처벌하고 척결하고 이제 그만하자. 우리 용서를 베풀고 관용을 베풀자.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그래서 프랑스가 똘레랑스, 관용의 나라가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정반대의 길을 걸었죠. 실제로 이승만 초대 내각을 보면 독립운동했던 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실제로 그 밑에 있는 주류 세력들은 친일파들이었죠. 예. 그래서 친일파를 척결하지 못했어요. 반민특위 실패. 반민특위 실패. 그러니까 백범 김구 선생이 귀국하면서 가슴속에 품고 온 김구의 살생부 명단이 있습니다. 263명. 이게 이제 2000년 월간중앙 8월 특종 대발굴로 이제 세상의 빛을 보게 됐는데 여기 보면 조선일보 방공모, 동아일보 김성수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263명은 극악한 친일했기 때문에 죽여야 된다. 이게 이제 백범 김구의 살생부인데 오히려 백범 김구 선생이 암살을 당하죠. 그러면서 한 명도 척결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4.19 때도 5.18 때도 87년 유언항쟁 때도 그 운동의 주체, 혁명의 주체 세력들이 실제로 아웃사이드로 다 밀려나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촛불 국면과 맞닿아서 대선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촛불 국민,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명박 박근혜 부역 세력도 척결하고 예.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해결하지 못했던 친일 단죄, 유신망령 이런 역사적 적폐들을 청산하는 그러한 한국 현대사의 하나의 획을 긋는 그런 대선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적폐 청산 이것이 이번 대선 국면에서 여느 때는 없었던 그런 대선의 시대 정신이지 않겠는가. 그럼 친일 잔재 청산하고 또 다른 적폐들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저한테 이제 얘기도 많이 하던데 예를 들면 최순실 같은 경우가 자기가 피땀 흘려서 노동의 대가로 번 돈이 아니고 국민 세금 가지고 다 이거 부당한 방법으로 축제했으니 최순실 재산 환수법 특별법으로 해서 재산을 환수해야 된다. 전두환 재산 몰수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재용 같은 경우 재산이 8조라고 그러는데 본인이 땀 흘려서 노동한 대가로 번 돈이 얼마나 되겠느냐. 뭐 8억이나 되겠냐. 80억이나 되겠냐. 나머지 부분은 불법적으로 상속 증여한 것이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을 매겨서 환수하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정권 교체 초기에 실제로 힘이 있을 때 다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노무현 참여정부 때 과거사 청산 이런 거 했잖아요.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진실과 화해위원회 이러면서 인혁당 다 무죄 때리고 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잔재, 적폐 이런 것을 이번 새롭게 구성될 출범하게 될 정권 교체에 대한 민주정부에서 이런 적폐 청산 이런 것을 다 해야 된다. 자, 그러면 방금 정 의원님께서도
이런 적폐청산 하려면 힘이 있을 때 정권 그렇습니다. 초기에 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아도 또 요소야대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예. 제가 문재인 대표한테 언제 기회했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이번 대선은 연습생이 들어가면 안 돼. 인수위 기간도 없어. 예.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통령 당선증을 받는 순간 국가 원수예요. 예. 국군 통수권자야. 예. 연습할 시간도 없어. 예. 그러면 이번 대선 때는 미리 섀도우 캐비넷을 구성해야 돼요.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이것을 문재인 대표가 계속 말을 해야 돼. 왜냐면 많은 국민들이 대선을 치르지만 실제로 인수위가 없는 과정 곧바로 국가 원수가 되고 국군 통수권자가 된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많이 인식하지 못해요. 저는 이것을 많이 알리면 알릴수록 문재인 대표한테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권 초기에는요. 정권의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죠. 그래서 그 허니문 기간에서 해버려야 돼요. 마치 김영삼 대통령이 집권하자마자 하나의 척결하고 막 금융 실명제하고 그리고 부정 축제달 있잖아요. 다 잡아들이고 구속 수사하고 재산 뺏고 한 거 있잖아요. 그 이상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김일성 대통령은 뭐 취임 당시 여대 야수였고 지금은 민주당이 집권하면 요소 야대가 될 아니, 테니까. 그러니까 여소야대라는 것은 법을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현재 있는 법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거 다 해버리면 되죠. 그러니까 제 말은 집권하면 국민의당하고 정의당 정도하고는 손 잡아서 같이 할 수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문 대표가 또 뭐 연정 비슷한 얘기도 하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는 예. 이건 이제 좀 위험한 추론인데 예. 국민의당이 지금 계속 문재인 대통령 되는 건 그걸 어떻게 보냐.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이 현실적인 정치 감각이 있는 분이에요. 예. 근데 본인도 죽는 길로 끝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힘의 우위가 보이고 그리고 문재인을 계속 해방났을 때는 호남에서 맞아 죽게 생겼다. 그럴 것 같아, 저는. 이런 여론이 돌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웃으면서 협조할 것이다. 문재인 대표와 손 잡을 수는 예, 있다고 봐요. 그런 가능성을 저는 완전 닫지는 않고 열어놓고 있어요. 그렇게 추론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실제로 힘 있는 대통령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의원이 모자라가지고 사실 뭐 당시 한나라당에서 데리고 오고 해갖고 뭐 의원 빼가기냐고 욕도 많이 했었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박지원 대표가 예. 저를 고소한 모욕죄를 고소한 트윗 6개를 제가 다 확인했어요. 근데 나 참 그러니까 실소를 잘했어 내가. 뭐냐면 뭡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박지원은 노태우다. 트윗의 제목이거든요. 김대중 빼고 다 모이라고 했던 3당 합당. 이제는 문재인 빼고 다 모여라 하는 것을 김대중의 문화생인 박지원이 어떻게 노태우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노태우의 길을 가려고 하느냐. 당신이 그거야. 노태우냐. 이거예요. 예를 들면 의견 개진인데 이게 사실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네.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런 거거든요. 더한 명예훼손해도요. 공의는 안 되더라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런 거야. 박지원 대표의 기자회견 한 거 있잖아요. 2대1인가? 그것을 캡처해가지고 김무성과 연대 가능성이 있다. 뭐 정체성 인정하고 그래. 의견이잖아요, 다. 그렇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아니 이명박근혜 부역 세력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들과 다시 손잡는 것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다. 마치 해방정국 때 친일파와 손잡고 친일파들에게 면죄부를 줬던 것 같고 뭐가 다르냐. 이런 트윗이야. 근데 이게 그렇게 아팠나 봐. 본인이 아프니까 할 수 없는 네. 거지. 그래요. 자 적폐에 대해서 할 얘기 없죠 이제 더. 더 할까요? 아니요.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요. 네. 딱 좋아.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안희정 편 들으면서 나하고 이제 나를 대비해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도 대전에서 학교를 다녔고, 남대전고등학교 뒤편에 제가 다녔거든요. 나는 이제 보문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남대전고등학교 앞을 이제 버스가 지나가요. 근데 이제 본인은 혁명을 꿈꿨잖아. 중학교 때부터 막 그 책, 사회과학 책 읽고, 뭐 이 작가도 그랬잖아요. 근데 나는 그때 누나가 보내준 세계 명작 선집, 뭐 어디였어? 톨스토이 뭐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 뭐 섹스피어, 스탕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64권을 중2, 중3 때 읽은 거야. 그게 나는 늦게 정치에 눈을 뜬 거야. 늦었어. 그때 만약에 뭐 역사 서적을 사회과학 서적을 우리 누나가 보내줬으면 그것도 다 읽었을 거야. 그러면 나도 사회과학 서적을 읽었으면 중3 때 혁명가가 되려고 하지 않았을까? 대전역에서는 오숙하고. 그렇지만 그래서 사람이 그 성장 과정 근데 질풍노래 뒤늦게도 혁명가가 되려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건. 근데 그러면서 책이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그리고
중학교 2, 3학년 때, 고1 때 어떤 책을 그렇죠. 접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는 거예요. 이 작가님의 책을 추천합니다. 제 책 읽고 많이 깨우친 네. 우리 중학교 학생들 많아요. 많아요. 예. 진짜요? 그럼요. 근데 저 안희정 지사가 EJ 나와서 엄청 울었어. 방송에서 얼마 안 나갔는데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러워하시지 마라. 그 자리에 앉으면 다 그런다. 정청래원 한참 울고 갔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그 안희정 지사 다음 주 이제 박원순 시장이 나왔거든요. 네. 처참한 다운로드를 기록했습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되지? 누구랑 했어요? 그 EJ 두 분하고 예, 같이 다섯. 저 EJ 하고 나서 최저의 그러니까 다운로드가 아닐까. 저는 진짜 이 박원순 시장 같은 분한테는요, 옆에 참모가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정청래원 같은 사람이 필요해요. 참모가. 그러니까 근데 다운로드는 아주 적었는데 들은 사람들은 다 호평했어. 왜냐면 그분은 괜찮네? 아주 능력이 의외로? 있는 이랬다니까.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한테서 정말 결정적으로 모자라는 게 대중성이 모자라거든요. 스스로 헛발질한 거지 뭐. 아니 그 헛발질보다도 대중성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분 옆에는 정청래 의원이나 저 같은 사람이 있으면서 이분을 이렇게 살려드리면은 이분은 행정 능력으로 이 사람 자체가 빛이 나는데 여기서 누가 자꾸 전략을 이상하게 짜버리면 이분이 망가지거든요. 근데 대중성 자체가 후보 본인의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고 그치, 매력이지, 아니에요? 그게. 예. 다른 사람이 그런데 할 수 있나? 손혜원 의원과 제가 무슨 역할을 하든 제가 이제 10년 정치하면서 경험으로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막 설치면요. 후보가 안 보이고 내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거는 잘못된 참모야. 잘못된 조언이고. 그래서 원래 참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래요. 근데 하다 보면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런 경우를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반출해봤더니 그래서 후보를 띄우고 참모들은 죽어야 되거든. 근데 가끔 가다 보면 저는 이제 이걸 깨달았어. 얼마 전부터. 근데 어떤 때 보면 앞으로 보세요. 대선 때. 문재인 대표 막 후보가 됐다. 나간다 그러면 자기들이 앞에 가서 카메라도 막 설치고 막 비추고 하는 거 그런 볼상사나운 진상도 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하지 말아야 돼. 그래서 항상 대선 때 있잖아요. 후보를 어떻게 하면 빛나게 할 것인가. 그럼요. 이게 빛나는 그게 참모들의 그 말씀이 역할이야. 아니고 이 박원순 시장님은 누군가가 옆에서 이렇게 만들어서 띄워줄 필요가 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진짜 이거는 정말 천하의 최고의 그 양반은 그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뭐게? 얼굴. 잘생겼잖아. 뭐 어떻게 세상에 더러운 세상이야. 박원순 시장 지지자들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아니지 이재명은 똑같아요. 이미 얼굴이 잘생긴다. 게다가 이 사람은 그 진정성이요.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면 아까 그랬잖아. 박지원하고 둘이 얘기할 때 누구를 믿느냐. 네네네. 늘 이렇게 이렇게 자기가 빠져나가면서 항상 자기 유리하게 이렇게 말을 바꿨던 사람하고 너무 다르잖아. 항상 진정성. 자기가 손해를 봐도 맨날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 욕한 게 그걸 없죠. 사람이 알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공격도 안 두 하고. 가지가 딱 합해지니까 게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이런데 꿈도 안 꿨던 사람이 노무현 대통령 때문에 나온 거잖아요. 인생을 바꿔서 물줄기를 바뀌어서. 그러니까 운명이다. 아까 그랬잖아. 무슨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한 게 무슨 대통령하고 그랬다는 거. 문 대표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면 6선, 5선들이 아주 안 있고 죽겠는 거지 미워서. 뭐 이 초선 주제에 대선 후보로 저렇게 지지율을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내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분은 이 정말 하늘이 주신 그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어요. 이 사람 자체 진정성 있지, 인물 잘생겼지, 여자들 엄청 좋아하잖아. 그리고 노무현의 뒤를 잇는 게 아니라 이 노무현 때문에 인생을 바꿔갖고선 자기 몸을 던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예,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이면에 그 기자가 짧게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표를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본 요즘의 문재인인데 번쩍번쩍한데요. 그러니까 동해번쩍 서해번쩍이 아니고 후광이 보인다니까. 얼굴에 번쩍번쩍 기가 살아난대. 그래서 있다니까. 굉장히 자신감도 있고 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또 문재인 방송은 아니지, 그죠, 이 작가님? 자, 우리 예정된 우리 방송 하면 안 될까요? 지금 한 30분을 다른 얘기 한 것 같아. 팟캐스트 시작해가지고. 원래 시작을 그 때문에 못했어. 아닐까? 시작을 못했어. 아직. 예정된 우리 뭐 방송 패권도 갑시다. 했고 적폐도 했는데 뭐. 다 했나요? 예?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질문 이제 손수. 아니. 수호 질문 나중에 하고, 아직 우리 저 궁금한 게 많이 있는데 아직 못했어요. 자, 룰 협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지도부에서 결정을 했고요. 그것과는 별개로 지금 더민주 내 후보들이 공식 출마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22일 날 안희정 지사가 5시간 중문즉답 대선 출정식
했고요. 네. 다음 날 23일이죠. 이재명 시장이 그 자신이 노동자로 일했던 성남 오리엔트 시계. 시계 거기서 이제 공식적 출마를 밝혔고 혹시 두 분 다 하는 거 다 봤어요, 정 의원님? 다 봤고요. 제가 안희정 지사의 5시간 예. 마라톤 출마 선언은 굉장히 창의적이었고 내용도 좋았고 품격도 있었고 태도도 좋았다. 그래서 칭찬하는 트윗을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재명 지지자들이 왜 우리는 안 해주냐. 그래서 이재명 시장도 똑같이 했어요. 근데 마지막은 뭐냐면 팀 플레이로 정권 교체. 예. 이게 이제 그렇게 클로징. 계속 하대. 예. 나름의 의미 있는 두 사람의 출정식이었던 것 네. 같고요. 또 젊은 후보들 50대 네. 나름의 또 50대 기술. 다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작가 그래서 나는 예. 다른 사람들 출마 선언을 하잖아. 근데 나는 불출마 선언을 할까? 아, 그만 좀 해. 하시면 김무성급이 됩니다. 아, 하지 마. 김무성급이 돼? 아니, 안 돼. 김무성급이 불출마했잖아. 되면 안 되지. 하지 마. 자, 그냥 그리고- 지금 그냥 계세요. 아, 잘하고 있어. 예. 그리고 문 대표도 뭐 두 사람 출마 축하한다고 같이 가자고 그런 그런 걸 했고. 장점에 장점을 더해서 장점으로 가자. 예. 또 문 대표는 주말에 호남을 찾아갔는데 1박 2일 동안 있었어요. 이게 뭐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이틀 동안이나 호남에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인파가 15,000분인가요? 모였다고 했고요. 그리고 2층에서 찍은 사진 보니까 나는 무슨 아, 저도 봤어요. 이승원 콘서트장인 줄 알았어. 이승만도 그렇게 많이 안 와. 근데 좋았고 제가 계속 호남을 믿었던 것이 뭐냐면 호남은 민주주의의 그 메카 같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전략 투표를 할 것이다. 그리고 정권 교체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거든 지금. 그래서 문재인 후보가 언젠가는 호남한테 도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지금이 그 시점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봤을 때 호남 민심이. 그래서 국민의당이나 이런 데는 샘나고 막 짜증나니까 계속 신경질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호남의 유권자들은 문재인 쪽으로 더 쏠릴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를 비롯해서 많은 호남 의원들이 이러한 시대 정신, 국민의 마음을 좀 빨리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리 같은 거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그 뉴스에 나온 거 보셨어요? 혹시 그 호남에서 문 대표의 지지율이 올라간 이유? 못 보셨어요? 그 김정숙 여사가 아, 계속. 지금 몇 달째 1박 2일씩을 광주를 내려가요. 그럼 왜 내려가나 했어요. 근데 이제 뉴스 나온 걸 보니까 가서 뭐 목욕탕 가고 시장 가고 같이 노인정에서 밥 먹고, 식사 같이 노인정 하고. 가고 그냥 사람들이 소개하면 또 다음 주에 그 사람들 또 만나서 거기서 쭉 1박 2일씩 계속 있었는데 그냥 뭐 노래 시키면 노래하고 그냥 같이 나가서 친화력이 춤추고 엄청나더라고요. 아우 정치인은 삶이 너무 힘들어. 아니, 보도 보니까. 김정숙 네. 여사가 굉장히 관상학적으로요 호감이 가는 그렇더라고요. 얼굴입니다. 예. 그리고 하는 게 귀여워요, 이쁘고. 귀여워요. 예. 예. 그리고 약간- 굉장히 이렇게 꺼리낌 없거든. 그래서 가면 갈수록 표가 붙는 유형입니다. 그게 이제 이 친구가 성악을 했잖아요. 근데 성악을 하면은 프리마돈나잖아. 무대에서 내가 주인공이거든. 그러니까는 그 음악이라든지 그리고 이게 무대에서 나가는 게 하나도 이게 꺼리낌이 없는 거예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성악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성악한 사람한테 가끔씩 이제 무반주로 노래 시키면 잘하지. 그리운 금강산 같은 거면 죽이지. 근데 이 광주에서는 노래를 시키면 이제 남자는 배 여자는 한국 이런 거를 그냥 같이 아줌마들하고 같이 하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굉장히 인기가 좋았다고 그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그것 부르라고 하세요. 그 대중적으로 가장 유치원 애들도 다 알거든요. 너무 유명해가지고. 그럼 내 본인이 나이가 어때서 이게 잘하잖아. 하잖아요. 그러면 아니 내가 나온 그거 부르세요? 그거 부르세요? 그래서 난 항상 불러. 원래는 아. 저항조의 만약에를 내가 불렀었거든요. 아, 네네. 그래서 이건 40대, 50대 뭐 두 여성들을 소절만 한 걸 봐.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만약에는 어떻게 하는 거지? 네? 어떻게 하는 거지? 만약에는? 만약에 당신이 그 누구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을 그만 안 돼. 위해서 아, 그만해요. 굉장히 잘 부르시네요. 아, 그런 노래도 있었나? 처음 그러니까 듣는 노래인데. 이 노래를 했다가 너무 내 나이가 열풍이에요. 내 나이가 쉽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불렀거든. 네. 야 세상에 있잖아 어린이집 간다 했는데 그 어린이집이요? 어린이들도 알아요. 너무 많이 유명해져가지고 엄마도 좋아하고 애도 좋아하고 같이 왔던 있잖아.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다 아는 거야. 우리 유치원 그 재롱잔치만 가면 정청래 3대가 의원님 모이거든. 페이스북에 소개하는데 보면은요 노래방 가는 걸 좋아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제가 2년 동안 알고 지내면서 노래방 한 번도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저 위대하지 않아요? 이 작가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네, 좀 진행에 따라주시고요. 그런데 노래방 가면 혼자만 부른다며.
예? 혼자만 부른다면 그렇지 노래를. 않아. 그렇지 않아요. 한 그렇지 않고. 세 곡 하고 던져줘. 세 곡하고 다른 사람 한 곡 부르게 한 다음에 다시 또 세 곡하고. 안 가. 예. 자, 그러면 다른 당 이야기 좀 해봅시다. 황교안 총리가 신년사를 했는데 여기서 기자들이 대권도전 질문하니까 뉘앙스가 조금 달라졌어? 아직은 아니라.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대정부 질문 때 그 대답하고 완전 지금은 달라졌어. 말할 단계가 아니고 지금은 그거 고민할 단계가 아니고 지지율은 저하고 관계없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안 나갑니다. 이 말 안 하고. 그러니까 행간이 좀 의미심장한 네. 것 같은데요. 그 블랙리스트 파문도 있었습니다만 황교안 총리는 이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 국무총리 계속했었잖아요. 그러면 같은 공동 정범인데 국정농단에 어떻게 자기가 대통령 자, 나온다고 생각하지? 황교안이. 황교안은 어떤 마음일까? 이게 이제 반기문하고는 좀 다른 측면이거든요. 반기문 총장은 대선 후보가 안 되고 대선에 출마하지 않으면 정치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땡이거든요. 근데 황교안은 설령 자기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돼서 안 된다 할지라도 국회의원 또 한번 나가는 자기 거지. 주변으로 사람을 모을 수 있거든요. 세력을 모을 수 있고 자기가 정치를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대선에 출마해서 지더라도 남는 이거 장사예요. 예리하다 그 얘기는. 네, 남는 포인트가 장사예요. 되네요. 네. 나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새누리 저렇게 지금 아사리판 났는데 거기에 하나쯤 들어가서 동네 나가는 아, 거는 그럼요. 문제 없는 거죠. 아, 그럼요. 지명도 알려져 있고. 저는 정치 초보고 잘 모르지만 감히 두 의원님께 이제 말씀을 드릴 제 생각은 네. 정말 출마를 할 생각은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 대행으로서 좀 힘있게 일을 하고 욕을 좀 덜 먹으려면 뭔가 본인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출마할 수도 있다는 그런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꼭 출마할 생각이 없더라도 그걸 이용하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지율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을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무 관계가 없고요. 보세요. 지지율이 5% 이상 나오면 5%쯤 나오죠. 다 꿈을 꿉니다. 그 지지율이 그리고 5% 나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면 아유 지겨워. 30년, 40년을 정치해보세요. 지지율 5%를 얻을 수 있나? 30년, 40년 앞으로 그런 살기도 면에서 진짜 보면은요, 정치라는 것이 묘하고 마약과 같은 거라서 주변에서요, 한 100명이요, 당신은 나가라 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많이 근데 지금 있습니다. 새누리가 지금 후보가 없잖아. 없으니까. 그래 그쪽에서 나올 가능성이 되게 그렇죠. 큰 것 같아. 황교안이 아니면 안 보이니까. 그러면 만약 황교안이 나오면 대통령 대행의 대행을 또 세워야 되네요. 그 유일호가 하는 건가? 어쨌든 경제부총리가 그렇죠? 네. 대통령 대행이 있어야 선거를 진두지휘할 네. 거 아니야. 네, 다음 대행이 위로. 그것도 문제네요. 자, 어쨌든 이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민심 혹은 여론조사를 보고 어디로 갈지 혹은 발을 뺄지. 자, 설 지난 다음에 예. 다시 이제 또 여론조사가 쭉 나올 겁니다. 그렇겠죠. 새 벽두부터 나왔던 것처럼. 예. 반기문 지지율은 15% 안팎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당히 본인으로서는 고민되는 지점이죠. 그렇죠. 그래서 발 뺄 수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지금 당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지금 그 돈을 진짜 어떻게 해? 뭐 본인 돈, 재산도 얼마 안 본인 돈 되더만. 쓰고 있는데 진짜 그런 발언은요. 이제 하책 중에 하책이에요. 그렇죠. 완전 안 안 되는 맞춰지. 거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봐도 놀랄 정도인데. 네. 와. 그러니까. 손수호 변호사조차 그런 말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정치 외교관이었지 정치를 전혀 모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이 실수하다가 그냥 끝날 것 같아. 저희 뭐 의견 내기 한번 하면 안 됩니까? 뭐 네. 끝까지 출마할 수 거냐, 말 있느냐? 거냐. 내기 할까요? 출마 안 하냐? 합시다. 네. 하시죠. 저는 안 한다야. 나도 못 한다. 중도 그래요? 포기. 중도 포기. 그럼 저라도 한다고. 몰라서. 네? 그 이유를 제가 얘기할게요. 네네. 중도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반기문 총장 자체가 정치에 준비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것이 무슨 나라를 구하겠다. 독립운동의 심정이 아니면 정치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근데 반기문 총장은 저는 그거 없고 자기 마지막 이력서의 대통령 이거 쓰고 싶어서 지금 나온 거라고 보고 될 줄 알고. 그렇습니다. 쉽게 될 줄 알고. 그리고 한국에 들어오면 꽃가마 타고 다닐 줄 알았어요. 박근혜만 살아있었으면. 자, 근데 그걸 안 돼요. 그리고 반기문 총장 주변을 에워싸고 있는 참모, 스텝진들이요. 가치로 뭉친 게 아니거든요. 이익으로 뭉친 거거든요. 그렇기 많이 때문에 본 광경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반기문을 떠받드는 주변 캠프 그 스텝들 그리고 본인도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엄청난 고통스러운 순간이거든요. 이게 위에 있다가 떨어지면 그거를 고난의 행군을 할 그런 의지와 이런 그 근데 행동을 하지 않고 저는 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볼게요. 저는
지금 MB가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까봐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 사람들을 확 보내가지고 지금 이제 반기문을 도우려고 지금 보낸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정치권에서는 한 달만 멀어지면 감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옛날 사람들을 데려오니까 이게 지금 엇박자가 난 거예요. 맨날 옛날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옛날 방식이 지금 얼마나 많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었는데 그래서 지금 저 MB가 지금 이 순간에 박근혜보다도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게 저는 MB일 거라고 봐요. 저 정치를 모르는 제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네, 정 의원님께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알겠습니다. 박지원 대표 전문가시기 때문에 박지원 대표가 반기문 총장 뭐 영입하느냐 뭐 공조하느냐 이런 질문 받아서 표현 자체가 셔터가 닫혔다 네. 이런 표현을 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이게 진심일까요? 아니면 뭐 오히려 나중에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뭐 이게 연막 작전을 하는 손수 건가요? 변호사는 진짜 순진하네요. 자, 정치인들의 말, 특히 박지원 대표 같은 노련한 선수들이 하는 말은요. 하나도 믿지 말아요. 자기 주목도를 높이기 위해서. 아무거나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막 던지는 거고요. 맞아요. 그리고 셔터를 내렸다는 것은 뭐냐면 셔터를 다시 올릴 올릴 수도 테니 있다니까. 다시 와라 이런 얘기예요. 굽히고 와라 이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하지 말고 똑바로 좀 잘해봐. 그러기 전까지는 셔터를 내릴 거야. 근데 언제든지 우리는 올릴 준비가 돼 있어. 이런 거고요. 그러면서 주가를 키우는 거예요. 밀당이죠. 또 하나 궁금합니다. 자, 그리고 네네. 다음에 우리 셔터를 내렸지만 다시 올린다. 할 때 솔루션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습니다. 솔루션 워딩? 정치는 생물이야. 상황이 바뀌었어. 만병통치약이네요. 그 만병통치약이에요. 그리고 설 지나잖아요. 앞으로 두고 보세요. 뉴 JP라는 키워드가 나올 겁니다. 뉴 DJP요? 네, 제3지대로 해쳐모여 하는 것이 김대중의 길이다. 김대중 대통령도 JP와 손잡고 됐다. 우리는 그 방식이다. 이게 김대중의 길이다. 이렇게 억지 주장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요. 추가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안철수 전 대표가 네. 그 반기문 전 사무총장 측에 대해서 뭐 원칙적으로는 같이 할 수 있지만 MB 측 인사를 먼저 정리해라. 그러지 않고서는 같이 할 수 없다. 뭐 그런 인터뷰 했잖아요. 이것도 그럼 진심입니까? 아니면 뭐 뭡니까? 자, 잘 모르겠어요. 명확한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유승민 의원이 새누리당에서 있을 때, 이 탈당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탈당하지 않으면 연대할 수 없다. 탈당하면 연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탈당했는데. 탈당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탈당했으니까 이제 연대하자고 막 해야 될 거 아니야? 안 하네요. 안 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정치인이 어디는 다 그래요. 그 순간순간에 주목도를 높이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말을 다 기름 발라가지고 다 하는 거거든요. 아니, 그거 자체가 정치행위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게 뭡니까? 자, 그렇죠. 다 그래 다. 다시 또 해요. 그럼 MB 반기문 총장 측에서 MB 쪽 몇 명 잘라내요? 네. 그럼 또 연대하자고 안 해요. 오늘의 필요한 오딩일 뿐이야. 그런 거고요. 너무 서글프다, 근데 그러면. 그래서요, 처칠이 한 말이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정치인은 거짓말 할 수 있다. 근데 나중에 거짓말을 물타기 할 수 있는 명분은 항상 있어야 된다. 이렇게 처칠도 얘기했어요. 2012년 대선 때 그때 막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한다 그랬을 때 안철수 쪽에서 그 이해찬하고 몇 명 잘라라고 그래갖고 나갔잖아요. 근데 네. 나중에 안철수가 내가 언제 그랬지? 이렇게 확 바꿨잖아. 그래서 정치인들은요, 대중의 기억 상실증이 네. 있는 것으로 착각해요. 그래서 한 달 지나서 얘기하면 모르겠지. 보세요. 10월 24일 날 박지원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개헌을 하자는 것은 정략이 숨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두 달 있다가 국민의당은 즉각 개헌해야 됩니다. 당문 채택했어요. 며칠 전에 개헌은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두 달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또 한 달 전에 한 얘기 있잖아요. 이거를 국민들이 기억을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재판할 때 그러면은 질 수밖에 없는데 정치는 또 참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정치는 생물이다.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안철수 의원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김종인 박사님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내가 못 믿을 근데 게 김종인 얘기는 그만하자. 아니. 나는 솔직히 있잖아. 나는 염두에 두지 않고 그렇잖아. 나는 그냥 가짜는 인물이라고 생각해. 이번 대선은 마무리 지어요. 아니 이번 대선은 지금 박지원의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그리고 지금 이 바른정당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중간 역할을 지금 엄청나게 무섭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안철수를 버리면 흥행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몇 사람이 있어야지 흥행이 되니까 이 몇 사람을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 반기문이 싹수가 지금 좀 없으니까 이제 약간 훈련하는 것 자, 같아요. 손수 변호사가 질문하지 않았지만 제가 그냥 대신 또 이거 하나 첨가할게요. 바른정당은 유승민이 자기가 대선 후보가 되고 싶을 거 아니에요. 네. 당선이 못 되더라도 대선 후보가 되는 게 영광이야.
그리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안철수는 나가야 되겠어. 네. 안철수는 무조건 나가려고 해요. 지난번에 못 나가기 때문에. 네. 근데 만약에 방기문이 들어와서 경선하면 질 수도 있잖아. 네.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또 철수를 고민할지 몰라요. 나는 차라리 무소속 대표도 안 가겠다. 안철수 대표의 상태는 지금 그 상태거든. 그러면 반기문의 입장에서는 국민의당 가려고 하는데 못 가요. 자, 그 국민의당 가려고 하는데 못 가. 꽃가마가 아니잖아. 목사님 컨퍼런스라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요, 교회 신도들이 다 목사님 은혜 받았으면 다 해요. 설교 시간에 한 명이라 가지고 설교를 왜 그렇게 합니까? 말하는 순간 있잖아요. 목사는 당한 사람이지만 거기에 못 견디는 게 있어요. 누가 그래 사실은? 아니 그런 경우 있죠. 1인 시위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랑의 교회 이런데 돌아버리는 거예요. 반기문은 마치 그것처럼 누가 오지 말라고 한 명이라도 하잖아요. 모두 깝니다.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 우리 마포리에 왔어요. 내가 돕기를 했어요. 근데 내 뜻을 어겨가지고 뭐 중요한 당직 하나가 캠프 개수식 하는데 손혜원 불러가라고 막 하잖아요. 그거 있잖아. 일주일 동안 그 생각만 나거든요. 멘탈이 약하다. 그래서 한 명이 그렇게 있잖아요. 죽자 사자 덤벼들면은요. 굉장히 골치 아픈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기문은 바른정당은 유승민,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그렇게 할 거거든. 왜 들어오냐고 막 소리칠 거거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애매모호한 지점에 빠지고 시간 끌다가 유승민이 못 그렇게까지 나온다? 대놓고 할까? 아, 그럼요. 유승민이 안 하더라도 유승민 보좌가 아니라 지지자들이 하죠. 알겠습니다. 유승민이 그렇게 겉으로 떴나 지금? 바른정당에서는 지금 뭐 단독이지 뭐 사실은. 남경필 지사. 안 돼요? 네,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이 정치판은요. 오세훈. 진짜 얼굴이 두꺼울 땐 두꺼워야 돼요. 그러거나 말거나 씩 웃고 그냥 가고 이래야 어세훈은 되는데 불출마 선언했어. 아, 그래요? 반기문은 그 훈련이 안 돼 있거든. 멘탈이 유리턱이야. 예, 자 정리합시다. 자, 설날 전 마지막 방송이니까 우리 저 새해 덕담 한마디 하면서 방송 끝내도록 근데 합시다. 우리 경제 알바 한 번쯤 물어봐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하고 잘 나가고 있는데 뭐. 그래도 왜 열심히 그렇게 하는지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다들 있죠. 알아요, 열심히 그리고 우리 하는 정치 알바 하는 데서 댓글 막 이상한 거 달리다 경제 알바 하나 올라가면 칭찬으로 쫙 덮여. 자, 빨리 덕담. 설 때 떡국 먹나? 예, 네. 떡국 먹죠. 네. 설날 건강하시고 떡국 먹고 정권 교체. 혁명 지휘부 청래당에 들어오셔서 각종 혁명의 컨텐츠와 대선 승리의 총알들, 무기들 사진이나 받고 표지에 받아가시기 무서워 바랍니다. 죽겠어 진짜. 손수 변호사. 네. 정 의원님, 손 의원님, 이 작가님도 연휴 잘 보내시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바라고 이 방송 듣는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아니 손수호 변호사 네. 진짜 유명한 사람이더구만. 제가요? 네, 며칠 전에 아니에요. 왔어. 전혀 아니에요. 유명하더구만. 그리고 에이. 꽃미남이라고 그렇게 여성 팬이 많다고. 그러니까 드럼 없어요, 세상이니까. 없어요. 드럼 세상이라니까. 아니, 다들 오해하십니다. 아, 진짜. 저 네. 지난주에 이제 오래간만에 망원시장을 갔어요. 영하 13도 날, 추운 날. 아, 정말 민심이 그 청문회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아, 그럼요. 그리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반겨주고 아, 좋아요.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비서들하고 이제 같이 가면서 나중에 유민의 카페까지 가서 이제 한 바퀴 다 돌고 와서 차 한잔 마시고 왔는데, 아, 진짜 저는 새해에 꿈이 있다면 이번 대선에서 전국 최고 마포의뢰서 하는 아, 겁니다. 네. 최다 득표. 네, 제가 그런 건 경제감 좋죠. 손수 변호사 이번 네. 명절에 어떻게 부평 가요? 네, 인천 갑니다. 저 가요? 본가. 네. 본가요? 네, 인천 부평 항상 가죠. 자, 표밭을 미리 다. 아니 뭐 아니에요. 그건 진짜 욕 먹어요. 그거 아니고 사실 제가 하나만 짧게 붙이면은 예. 제가 항상 우리 광고 해주시는 남성 경과 예. 제가 설날 선물을 주문했습니다. 많이 했어요? 네, 좀 했습니다. 그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광고 해주시는 그런 분들께 다음 선물 또 하고 계속 뭐야, 하겠습니다. 저는 주문했는데 15개밖에 없다. 제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싹쓸이 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많이 팔렸다니까 기분 좋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또 광고해 주시면 손수호 저도 변호사는 뭐 싹쓸이 한번 보니까 해보겠습니다. 이름처럼 네. 손수, 네. 호감이 가는 행동을 많이 하는구만. 수호 아니고요. 감사합니다. 손을 수하나? 손으로 수호. 깨끗한 손? 됐고요. 자, 손현우님 청취자한테 인사해 주세요. 저 다 했잖아요. 아, 근데 새해 덕담. 아, 했어. 새해에는 정권 교체해야죠. 올해 떡국 여러분들 많이 드시고 힘내시고 긴장을 풀면 안 돼요. 상대가 너무 나쁜 놈들이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긴장해야 돼요. 긴장하고 절대로 내려놓으면 안 돼요. 그 긴장감을. 그리고선 꼭 이기겠습니다. 예. 손 의원님 한 살 더 먹고 만나자고. 예. 하여튼 뭐 다들 어렵다 그러는데 아이, 이번 설날 풍성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설 명절 끝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후보가 됐잖아요. 예. 여러 차례. 근데 그 과정에서 김상현 전 예. 의원하고 이제 경선을 했는데 너무 김상현 의원 표가 적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노심초사했다. 그런 이야기도 예전에 들은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 그게 어찌 보면은 그런 당내 표심의 반영이라 할지라도 또 다른 공격의 비밀가 될 수 있다. 이거 욕하려고 한다면은 뭐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렇지 않은 것이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할 때요. 해보나 만한 게임이었어요. 원사이드. 압도적으로 원사이드 했어요. 홍준표 의원하고 붙었나요? 뭐 그때 뭐 누구 김문수 나왔나? 김문수 나왔어요. 예. 근데 게임도 되지 않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냥 박근혜가 된 걸로 알고 마치 우사인 볼트가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뛰는 거하고 똑같았어요. 예. 자, 그렇다고 박근혜가 그러면 안 된다, 본선 경쟁이 없다?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냥 가장 정직하게 지지율이 높으면 그만큼 표가 나오고 당선되면 되는 거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물어뜯어? 아니 그러니까 저도 걱정되는 게 이 습관인 것 같아. 이 친문 패권이라는 게 그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보실 때는 큰 문제가 안 되고 이게 뭐냐 당내에서 극복된다 문제 없다 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보실 때는 이게 계속 듣다 보면은 아, 정말 중도나 그런 줄 뭐, 알아요. 그런 문제.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친노 세력들 왜 이렇게 비판할까요? 친박근혜 세력이나 친박정이나 공격 안 해요. 왜 공격하겠어요? 제일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제일 숫자도 많고 양적으로도 많고 결속력도 뛰어나니까 친문이 뭉치면 자기들이 정권을 뺏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조중동 종편에서 계속 그 프레임 걸고 친노는 나쁘다 이렇게 프레임을 걸어온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당의 입장으로서는 그 정반대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왜 조중동에 부안이동 해가지고 아군끼리 내무반에 총질하고 그러냐고. 그건 이적행위하고 비슷한 거예요. 깔 게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 딴 걸로 깔 게 사전 없으니까. 얘기했잖아. 사전에 나오는 원래 뜻. 그 패라는 게 패권이라는 게 패도 뭐 이렇게 보면 힘의 대결에서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모든 싸움에서는 선거고 전쟁이고 어디서든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게 패권이에요. 그렇잖아. 같이 양보할 수 없는 가치를 내가 줘야 되는 것이 다음 승자의 대선에서 얘기죠. 정청래 지지율이 문재인 지금 대표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면 친정 패권주의 또 공격할 거야. 좀 그래서 그럼 왜 지지율 1위에 있으면 야당에서만 부러워하고 왜 그래? 근데 어? 야당에서만 그래요? 왜? 아니 근데 제 주변에는 이제 그 민주당을 항상 지지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을 볼 때는 그런 분들 설득 좀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패권이라는 게 앞에 뭐 친박, 뭐 친김, 친이 뭐든지 간에 이게 패권이 뒤에 붙으면 다 똑같은 걸로 인식이 돼버려요. 이게 묘한 마력이 있어요. 마법의 그런 용어가 패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친박이 굉장히 비난을 받고 이제 거의 힘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친박 패권 여기에 대부분이 동의합니다. 그런데 논쟁의 소지가 있는 또 개인적으로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런 친문 패권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고 친박 패권, 친문 패권 그냥 용어를 그렇게 써버리면 등치시켜버려서. 그냥 똑같이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친문 패권이라는 그 조어가 나오기 전에는 다 친노였어요. 지금 이제 친노는 또 사라졌어요. 네. 그리고 친문으로 지금 왜 대선이 이제 임박했다 이거죠. 네. 그래서 가는 거고 항상 그거는 만들어내는.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도 굉장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지지율이 본인이 안 나오는 게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문재인 때문이야. 그리고 문재인을 청산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면 지지율이 더 떨어지죠. 그리고 실제로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갤럽 같은 경우는 8명 안에도 포함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는 그런 자존심 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패권주의는 다른 말로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국민의 여론을 공격하는 거다. 그리고요, 경선 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지율이 압도적으로 1위면요, 어떤 경선 룰로 해도 1등 하고요. 또 다른 경선 룰로 해도 1등을 해요. 근데 지지율이 안 나오는 분은 유리한 경선 룰을 해도 안 됩니다. 그래도 꼴찌고, 이래도 꼴찌고, 저래도 꼴찌예요. 그래서, 실제로 공부를 열심히 한, 그런 학생이 전교 1등 하는 게 맞잖아요. 공부 안 하고 매일 탱제탱제 놀고 했던 학생이 전교 1등 하면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그리고 민심 여론조사 지지율 1위가 경선에서 1등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아니, 지지율 꼴찌인 사람이 경선 눈을 막 이상하게 막 바꿔가지고 반칙해가지고 경선에 1등 하면 그분이 대선, 본선 경쟁력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지율 1위를 공격하는 것은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청래 그 의원님께서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최고위원까지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많은 그 친문 패권을 비판했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당을. 네. 국민의당으로 갔어요. 네. 최고위원까지 했었으니까. 네. 이 친문 패권이라고 하는 게 문재인 대표 측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이 얘기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네. 직접 그런 걸 겪은 적이 있어요. 최고위원까지 했으니까. 자, 제가 봤을 때는요, 친문이다 하는 사람은 구별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반문, 비문을 구별하기가 쉬워. 왜? 그런 모임이나 그런 행사나 이런 데 가보면 참석한 사람들, 이름 올려놓은 사람들, 이런 분들 보면은, 아, 이분들이 빈문이다. 그러니까 오늘요, 이재명, 박원순, 김부겸 3명이 국회에서 모여가지고 무슨 공동정부 합의하고 늘 어떻게 하자 하는데 거기 주최한 사람들 있잖아요. 40몇 명 되는 40명 보니까 그분들이 비문인 것 비문이에요? 같아요. 네. 40명 정확히 딱 떨어지게 나와요. 아니요. 40여 명. 40명이 조금 넘는 좀 것 30여 명 아니고? 아니, 40명 좀 이름을 다 썼더라고요. 예, 다 있더라고요. 누가? 거기 뭐 강창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름을 쭉 썼는데 가나다 수로 쫙 있었어. 손학규와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좀 있고 김종인과 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쭉 명단을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아 이분들이 비문인가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친문은요 실제로 뭐가 드러나서 있는 게 없어요 지금. 국민의당으로 나간 분들이 당 안에 있을 때 지문 패권 이야기한 거는 결국은 우리한테 뭔가를 안 줬기 때문에 지문 패권을 주장했다. 그게 아니고 안철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여기서 경선하면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니까 탈당한 거죠. 솔직한 얘기로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럼 이 사람 나가서도 왜 지문 패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도 이제 친박 패권주의 공격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왜 박지원이 혼자 다 해먹는다. 아, 박근혜가 그래서 아니고. 이제 그렇게 공격했던 사람들은 또 관성화가 돼가지고 또 이제 박지원 패권주의를 아마 공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친문 패권을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문재인 대표 지지율이 오르는 게 아이러니죠. 그 그렇습니다. 말이 틀린 말이에요. 패권주의를 무슨 패권주의. 모든 정치인들은 다 패권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 패권주의를 공격하는 사람들은 자기한테 패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패권을 자기가 주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히 배 아파서 그런 그것까지는 내가 비난할 생각은 없는데 본인들도 예를 들면 개파 해체를 주장하면서 개파 해체를 이루한 국회의원 개파 모임이 또 생겨. 개파 왜 만들어요? 패권 잡으려고 개파 그렇습니다.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많은 개파를 욕하는 거지. 예를 들면 왜 어렸을 때 누가 부잣집에 가 공부 잘하면 집이 저렇게 부자인데 과외도 맨날 하고 그러는데 저 정도는 해야지라고 욕하고 뒤에서 가난한 집에 가 공부를 잘하면 야 돈도 없고 가난한데 공부라도 잘해야지 하고 또 욕하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게. 영남 패권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남이 무슨 패권이 영남 있어? 패권주의가 없죠. 이제 없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아니 예전에 참여정부 시절에도 유시민부터 시작해갖고 다 영남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고. 아, 영남 패권주의가 아니라 그때는 이제 부산 사람들이 다 해먹는다. 네.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주지 무슨.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으로 부산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다. 그 호남 소회가 또 그렇게 해서 나온 아니 거잖아요. 서울대 패권주의는 어떡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 스카이에 나온 사람들이 자기들이 아니면 안 껴주는 거. 늘 이제 지네들끼리만 운동권도 386이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니 그러니까 원래 패권주의가 서울대 패권, 영남 패권. 영남 그러니까. 패권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계속 했었잖아요. 김영삼까지. 사실인 거고. 그러니까 그럴 때 쓰는 말이 패권이었는데 갑자기 무슨 친문 패권을 들고 자,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 대선 국면에서요, 문재인 지지율이 더 견고하고 더 앞서갈수록 공격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위한 공격이고 비판을 위한 비판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정당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호감도를 상승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경선부터 시작해서 문재인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부러우면 문재인을 따라가란 말이야. 이해하지. 네? 아니 국민적 호감을 못 받을 것 같은데도 왜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걸 할까요? 그러니까 바보 같은 하책이죠. 자, 더불어민주당 경선은 제가 예측합니다. 경선 선거인단은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입니다. 거기서 경선을 하면은요, 문재인 대표의 지지율은 2배로 더 상승합니다.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경선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 제일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제일 많이 지지율이 높으니까. 근데 그걸 깐다? 그럼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 저 후보는 나쁜 사람이다. 저 사람 찍으면 안 된다. 오히려 문재인 지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니까요. 아니 경선에서는 문제보다 사실은 본선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압도적으로 경선에서 만약 이긴다면 저들은 더 심하게
신문 패권에 대해서 들고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저 봐라 결국은 저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 예전에 기억나는 게 어릴 때지만 그 김대중 전 대통령이 그 당내 경선을 통해서 키워드 분석 패권과 적폐입니다. 뭐부터 할까요? 패권. 패권. 자 단독 드리블 시작하세요. 패권, 명사.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분야에서 우두머리나 으뜸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 다음부터 중요합니다. 누리는 공인된 권리와 힘. 이게 패권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지금 새해 들어서 각종 여론조사에서 문재인의 대세, 문재인의 압도적 1위, 질주, 그리고 호남에서도 더블 스코어 이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국민의당보다 높고, 그리고 호남에서도 거의 뭐 대세가 형성될 정도로 문재인 지지율이 높아지자 했다시피 친문 패권주의 이 용어로 문재인 때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도를 넘어가고 있죠. 자, 체육관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뜻과 다르게 대통령이 당선된 박정희와 전두환은 소수 권력을 이용해서 그 패권을 이용해서 대통령 권력이라는 자리를 거머쥐었어요. 그걸 악성 패권주의로 공격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패권주의를 공격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것이 저의 결론입니다. 그 부당한 이유, 첫째, 이거는 조작된 여론이 아닙니다. 이게 국민 민심이에요. 촛불 민심으로 대통령을 탄핵하자 했고 대통령이 지금 탄핵되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이 국민의 힘, 여론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의 지지율은 국민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문재인이 내가 패권이야 하고서 패권이 생긴 게 아니거든. 국민들이 만들어진 국민의 힘에 의한 문재인 대세거든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공격을 하게 되면, 그러면 문재인을 지지해라고 답변하고 있는 30%가 되는 국민들을 공격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자, 둘째는 뭐냐면 문재인이 꼼수를 통해서 여론 대선 주자 1위를 조작한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문재인이 노력한 결과예요. 자, 마치 시험을 보고 있는데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그래서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러면 상을 줍니다, 학교에서. 근데 마치 너 왜 1등 했어? 하고 공격하고 벌 주자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나도 공부 다음 달에는 공부 더 열심히 해서 내가 전교 1등을 하려고 그러면 전교 1등 한 사람을 공격하고 욕하고 있으면 1등 못 해요. 그 전교 1등을 꺾으려면 그 사람보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게 왜 죄가 돼야 되고 공격의 대상이 돼야 되냐고. 부러울 수는 있어.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런 말이 있죠.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예. 배 아플 수 있어요. 네. 그러면 배가 아프면 본인이 열심히 노력하라는 거야. 국민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뭐래도 하란 말이죠. 그 시간에. 왜 근데 공격만 하고 있냐고. 그러면 지지율 1위를 되찾기가 어렵잖아요. 공격한 대상은. 그래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새누리당이나 비박신당이나 국민의당까지 뭐 공격할 수 있어. 근데 왜 내부에서 또 공격하냐고. 그렇잖아요. 본인의 정치적인 성과를 위해. 안철수가 지금 문재인 대표 지지율처럼 30% 넘는다 그러면 친한 패권주의로 우리가 공격해야 돼, 사실은. 근데 국민의당에서 친한 패권 공격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 그렇잖아요. 우리 당의 병폐야, 병폐. 우리 당에.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친문 패권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이미지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것을 뭐 언론이나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또 동요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치인분이 지적해 주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기 대목에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정세균 의장님이 네. 의장님 나오실 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종로에서 이기니까 아무도 못 이긴다고 했던 종로에서 오세훈을 이기니까 그동안 없었던 얘기들이 많이 하더라는 거죠. 재소경 나가라. 대통령. 그런 말 나올 수 있지. 그런데 왜 내가 그 생각을 안 해봤겠느냐, 나라고. 그런데 여기서 괜히 어쭙지 않게 오세훈 이겼다고 해서 여기서 다른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나는 의장에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사실 정 의장을 다시 봤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정 의장을 제가 존경하는 마음을 딱 가졌어요. 이런 게 있어요. 노무현 맞는 거지요. 대통령 경선 맞는 때를 똑똑한 보면 사람이라면.
광주에서 경선을 이겼잖아요. 그리고 노풍이 불었잖아요. 노풍이 불기 전까지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뭐 있는지 아세요? 대체적으로. 악역하다? 국회의원도 제대로 못 해본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야. 깜도 안 돼. 이거였어요. 노무현 대통령을 폄하하는 게. 광주에서 이기고 지지율이 막 50% 이상 올라가니까 역시 지역 감정을 깬 화신이었어. 아, 노무현 대통령 멋있어.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승리했을 때 컨텐츠가 생기는 거예요. 컨텐츠가 원래 있어도 컨텐츠라고 보지 않아요. 평가가. 그래서 승리를 하면 이전 것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컨텐츠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현상이라도 이게 친문 패권으로 포장을 하고 표현을 하느냐 아니면은 문재인 대세라고 표현하느냐 같은 현상이지만 정말 뉘앙스가 뉘앙스가 다를 수 다르죠. 있거든요. 예. 확실한 것은 우리 저 이재희는 이동형 패권이 있어요. 안 가요. 내 인정합니다. 마음대로 해 이거는. 인정합니다. 청래당은 척결이 안 돼요. 완벽한 청래 패권주의. 인정합니다. 완전히. 그런 것 같아. 네. 근데 독재. 예. 우리는 비판받지 않는 선량한 독재. 이 개념하고요. 비판받지 않는. 충돌되는 개념이 있어. 당원들의 완전 민주주의 실현. 이 두 가치가 모순 관계거든. 네. 우리는 근데 두 가지를 다 실현할 거야. 민주주의와 종교.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독재가 공존하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갑시다. 적폐. 예. 적폐? 네. 이 박근혜가 좋아하는 단어 아닌가요? 그렇죠. 폐해들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대선은 한국 현대사 100년간의 적폐를 청산하는 첫 출발점이 되는 그런 대선이어야 한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친일파 문제를 청산하지 못하고 정부 수립을 했죠. 자, 근데 프랑스 예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나치 부여 기간